네, 정보를 모아 봤습니다. 데이터에서도 투자 아이디어가 있지만은 또 전문가의 시각으로 어떤 이슈를 좀 봐야 될지 이 시간 짚어보도록 하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주 전문가 그리고 나도 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체크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체크포인트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궁금해하실 그 FOMC 가져왔습니다.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의 시사점,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발언에도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부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려왔었던 이 FOMC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2023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FOMC 이후에는 증시가 하락했었던 적이 많은데 이번에는 좋은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이 파월 의장이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2024년도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 있죠. 그리고 발언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자면 연착륙이 될 것이다라는 발언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긴축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파월 의장이 이야기할 때마다 좀 출렁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미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도표라는 것이 있는데 9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2024년도에 금리 인하가 한 번 정도 될 것이다라는 점도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발표된 점도표상으로는 2024년도에 금리 인하가 3회 정도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동안 고금리에 대한 부담을 느꼈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반등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시장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어요. 내년도 금리 언제부터 할까, 몇 번 할까 궁금하셨는데 이렇게 3번가량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인지 그 부분에 대한 힌트도 좀 있었나요? 예, 3월 달에 이제 첫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확률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 3분기, 4분기 때까지 예상을 했었던 내용들이 계속해서 앞당겨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나올 수치로 인해서 조금씩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뭐 3월 달에 올라갈 것이,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추이 자체,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부분, 고금리가 끝났기 때문에 금리 동결에서 추후에는 금리 인하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종목군들 이쪽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매매를 해보신다면 뭐 시장 대비해서 계속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FOMC는 결과적으로 잘 마감이 됐다 이렇게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화면에 나간 점도표는요. 앞서서 9월에 FOMC 때 점이 이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점도표가 까만색이어서 앞서서 있었던 FOMC와 그리고 또 현재의 FOMC 그 결과의 점선을 비교를 한 건데 확실히 조금 더 완화된 기조로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번 FOMC를 통해서 이런 기대 요인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플러스 요인이었네요. 그럼 다음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여러 가지 좀 중요 포인트들, 투자 포인트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이제는 협력이 아닌 동맹으로까지 격상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네덜란드에 무엇을 줄 것인가? 네덜란드에서 취하는 점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 원전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전 쪽으로도 MOU 체결이 됐다고요. 우리가 너무 반도체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최현주 전문가. 네, 한국과 네덜란드가 원전 협력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원전 수주 활동에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양국 정부는 원전 건설하고 운영, 그 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그거 기술 개발 등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네덜란드는 원전이 1기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2035년까지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MOU 체결에 앞서 가지고 한국수력원자력 있죠.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와 이제 신규 원전 기술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신규 원전 수주에 이제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관련 기업들 좀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한전기술,
뭐 부품 업체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일진파워,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좀 차트 좀 보겠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주가 20일 이동평균선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뉴스에 어떻게 반응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선에서 지금 지지받고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G2파워 같은 경우 좀 보시면은 G2파워도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일단 지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신기계, 그 다음에 보성파워텍, 뭐 이런 업체들도 같이 좀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원전은 사실 근래 뉴스가 나와도 크게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았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원전 MOU 체결에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관련주들까지 묶어봤습니다. 사실 예전에 네덜란드는 풍차의 나라로 그렇게 배웠었는데 풍차의 나라도 원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의 협력 이런 부분들 모멘텀이 될지 보자 체크포인트 주셨고요. 다음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는 바로 반도체는 호재고 2차 전지는 악재다. 이런 키워드로 또 본부장님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건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이제 중순 네. 때부터 HBM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온디바이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CXL이라 그래서 차세대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디램이라든지 이제는 심지어 낸드 플래시까지 가격이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4년도 반도체 업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뭐 전부 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선별적으로 계속해서 시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제 테슬라 쪽에서 리콜 소식도 좀 나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서 보조금을 줄이겠다, 미국에서도 보조금을 줄이겠다라는 내용들, 전기차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2차 전지가 생각보다 시장에서 좀 주가의 흐름 자체는 괜찮게 나오고 있지만 제 생각엔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가 연초에 기대했었던 것만큼의 성장률을 지금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업황이나 기업들의 가치에 따라서 무조건 주가가 수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지지만 받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내가 매매하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군의 주가 흐름에 대한 뭐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업황 자체의 부담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점도 전 한 번 정도는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려봤습니다. 네. 그런데 2차 전지 주주분들은 아마 이런 얘기 들으시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 뭐 업황 피크라든지 뭐 전기차 예전보다 덜 팔린다라는 얘기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주가가 밀리지 않았느냐, 이런 악재가 모두 다 반영된 주가가 아니냐라고 만약에 반박하신다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그렇죠. 많이 반영된 부분이 맞죠. 그래서 저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제 업황에 대한 부담은 아직까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가의 흐름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분리막이라든지 전액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FEOC였나요? 여기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양극재로 위주로 아주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하는데, 업종 전체가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래도 종목별 흐름이 좀 개별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무조건 호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주가 흐름상으로는 일단 저점대는 전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가 공매도 금지 이후에 2차 전지들이 한번 강하게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그 저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추세 자체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네. 업황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뭐 주식 매매하는 데 있어서 업황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하셔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차 전지도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FEOC, 이 해외 우려 기관,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좀 나오면서 이 IRA죠. IRA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씩 상황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접목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분들 보자 설명을 해주시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이 배터리 부분인데요. 배터리 재사용과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나섰습니다. 이 배터리 재사용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 쪽에서 액션들 하나둘씩 제시가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최현재 전문가님. 지금 정부 측에서 지금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이런 쪽에서 생태계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배터리 재활용 육성 법안을 내년에 마련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결국에는 재활용 업체들 같은 경우에 사용 보관 처리 가능 기간을 기존의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엔 규제 완화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로 시장 확대가 지금 정부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폐배터리 업체들 어느 정도 수혜가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관련 주식들 코스모화학, 성일하이텍, 세비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주가 최근에 그냥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으로 지금 계속 기간 조정 나오고 있고 횡보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결국에는 정부가 이제 규제 완화가 목적인 만큼 어느 정도 수혜가 예상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성일하이텍도 차트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고 완전히 수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비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주가는 이 세 업체들 상당 고점 대비 엄청나게 많이 지금 폭락했습니다. 지금 가격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도 없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그런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네, 정부 쪽에서 5년간 38조 원가량 정책자금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배터리 재사용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서 지금 기관들도 기업들도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SK 에코플랜트 오늘 또 기사가 나온 게 있네요. 중국의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만들 거다라는 기사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키워드 오랫동안 기억에서 잊혀져 있으셨을 텐데 이제는 좀 관심 가져보자. 최현재 전문가의 체크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어떤 종목을 사야지 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을지 혹은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지 먼저 이재규 본부장님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전 일단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시장 상황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전 종목들은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드릴 기업은 MC넥스라는 기업입니다. 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알고 있는 기업일 텐데 이제 카메라 모듈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MC넥스를 비롯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스마트폰 부품에 많이 납품을 했었던 상황인데 최근엔 이 패러다임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바뀌고 있죠. 바로 전장 쪽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전장 쪽의 그 시장 규모가 이 스마트폰 부품 쪽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C넥스 같은 경우도 전장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앞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2024년도 1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CES라는 굉장히 큰 가전 박람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가장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자율주행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중에서 이제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MC넥스라는 기업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가 리콜 소식이 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종목이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장 초반에 개파락이 나와서 출발한다라고 한다면 종가 매수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만약에 시초가가 좀 떠서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테슬라 리콜에 대한 피해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시초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C넥스가 주가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같은 경우는 35,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좀 넓게 잡아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밀려 내려왔을 때는 제가 지금 26,000원으로 잡아놨는데 너무 괴리감이 큰 것 같고요. 손절가는 27,000원 선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하는 전략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한다면은 테슬라 악재 영향을 받은 거니까 종가에 사시고요. 그리고 갭 상승으로 출발하면은 시초가 매수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출발하는 시초가를 좀 점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목표 주가, 목표 수익률은 10% 후반으로 잡습니다. 35,000원 설정됐고요. 손절 라인은 27,000원 하방으로도 한 10% 정도 열어둡니다. 52주 신고가 살짝 넘는 수준에서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최현재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알려주시겠어요? 네, 큐렉소입니다. 의료용 로봇, 그다음에 의료기기 제조업체인데요.
의료용 로봇 시장이 성장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정형외과 분야에서 수술 로봇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술 로봇 활용도가 증가하면 당연히 뭐 실적 개선에 큐렉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차트 보시면은 일단은 바닥은 나왔어요. 바닥은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 점진적으로 지금 상승과 하락 조금씩 뭐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지금 매수가는 16,300원에서 16,500원 사이에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큐렉스입니다. 이 종목은 또 의료용 로봇 쪽으로 좀 분류가 되죠. 어제 종가가 16,520원인데요. 이거 살짝 밑도는 가격에서 분할로 좀 사보자. 시초가 밴드 16,300원에서 16,500원으로 밴드 제시됐습니다. 목표 주가 19,000원, 손절 라인 14,000원, 큐렉스까지 알아봤습니다.